예, 마지막 강의고요. 시험에 당연히 안 나옵니다. 예, 시험 주간이실 텐데 예, 고생들 많으셨고요. 나중에 뭐 어차피 들으실 테지만 시험 잘 보셨나요? 예, 시험 거의 다 보시고 들으실 것 같은데 시험 주간이 2주간이라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예, 전공 수업을 많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싫으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제가 시험 이거 시청 기간 그 추석 체크 기간은 뒤쪽으로 또 해놓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으면은 강의만 들으시면은 출석 점수에서는 공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뭐지 시험 아니지 성적 산출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꼭 들어주세요. 실제적으로 내용을 들으신다기보다는 뭐 그 강의 시간 플레이만 해놓으시면 되니까 뭐 그렇게라도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생활과 법률하고 가장 밀접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와닿지 않은 내용들도 있고 뭐 하실 텐데 많이들 물어보시는 내용들이에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사건 사고하고 관련 있는 내용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안 되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강의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과제 낸 거는 뭐 특별하게 질문사항이 없으신 거 보니까 문제는 없으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그냥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기술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 전에 중간고사하고 비슷해요. 중간고사에서는 이제 법률적 쟁점이 될 만한 거를 제가 넣어드렸던 거고 이거는 법률적인 쟁점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게 리갈 마인드죠. 약간 그런 부분이 한번 뭐 생각해 보시라 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석적인 측면이 이공계하고 문과 쪽하고 약간 문과 이과 쪽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문과적인 사고방식으로 한번 보시라고 한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점수는 20점이지만 거의 다 20점이 맞겠죠. 정말 성의가 없으시면 1, 2점 차이는 날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거의 문제없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그러면은 오늘 첫 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불법 전매 뭐 잘 아시죠? 그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나와서 요즘은 이제 나이가 좀 어르신 분들도 이제 성년이 되신 이후에 갭 투자 같은 거를 좀 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하는 게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 그게 당연히 투자의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정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이 유독 난리죠. 뭐 그거야 이유야 다 아실 거고 워낙에 이제 많이 금액이 오른 데다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전매 제한도 상당히 이슈가 돼요. 그리고 전매 제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매 제한이 왜 걸리냐? 이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전매 제한은 아는 사람은 딱 3명밖에 없어요. 보통 이제 떴다방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 그쪽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근데 매도인하고 매수인 중에서 매수인은 이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에요. 매도인은 팔려는 사람이고 보통 P라고 하죠.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팔죠. P가 1,000만원이 2,000만원이 3,000만원이 뭐 1억 2억 3억 뭐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1억 이렇게 모이기가 정말 힘들죠. 실제 근로자로서 이제 일반적인 근로생활을 하면서 1억 모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생각보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 생활하면 또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뭐 그 작지 않은 돈을 갑자기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뭐 그렇게 벌고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박탈감도 느껴지고 뭐 제 주변에도 그렇게 많이 버신 분들이 있어요. 있긴 한데 뭐 저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부동산을 안 해서 안타깝죠. 일찍 눈을 떴으면은 했을 텐데 제가 눈을 떴을 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양도 양수 계약의 매매 계약의 유효성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게 불법 전매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 게 형사상 처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법 위반해서 전매 제한으로 위반되는 행위할 경우에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벌금도 비싸요. 비싸다고 하긴 좀 이상하네요. 벌금도 높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건도 벌금이 상당히 높아요. 전매 제한을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불법적인 투기를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데 뭐 이걸로 인해서 투기가 뭐 잠재워진다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 개개인이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나중에 보시면 뒤에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릴 텐데 가계약이나 이런 거예요. 좀 조장을 하죠. 공인중개사들이 조장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알고서도 해요. 이걸 모른다고 하면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핫한 동네들이 있잖아요. 어디 뭐 청약 같은 거 이런 거 따지면 뭐 엄청난 청약 비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쟁률이죠. 경쟁률 가지고 있는 뭐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돼서 뭐 1년, 2년, 뭐 많게는 뭐 10년 뭐 이런 신혼주택 뭐 특별 공급해가지고 10년 제한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1년, 2년 정도 예전에는 1년이 많았어요. 뭐 지금은 2년이 대부분 뭐 5년도 전매 제한하고 실제 거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중간에 분양권 매매가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고소고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상하죠. 갑자기 오늘 12월이니까 12월까지 전매 제한이에요. 근데 12월 딱 지나자마자 그러니까 1일까지 전매 제한이었는데 1일 지나자마자 갑자기 매매 계약이 엄청 많아져요.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긴 해요. 정상적이니까 전매 제한 끝나고 나서 나는 이거를 그냥 피를 받고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서 나가겠다. 뭐 어때 정상적이죠. 그게 이상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게 특별하게 이제 좀 피나 이런 부분이나 이상하게 한 곳에 집중돼 있거나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통 하냐? 가계약을 미리 해요. 가계약을 미리 하고서는 전매 제한 풀리자마자 파는 거예요. 불법적인 전매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전매를 제한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매를 악용하는 거죠. 전매 제한 기간을 전매 제한 기간이 무의미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전매나 이런 걸 수사를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공인중개사, 매도인, 매수인 보통은 매도인하고 공인중개사하고 매도인 이 두 분을 먼저 수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수인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실질적으로 이 가격에 매수를 했냐, 뭐 매수하는데 문제는 없었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매수인하고 매도인하고의 관계가 이제 그냥 이걸로 형사처벌받고 끝나고 계약이 유효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매 제한으로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면은 매수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매도인한테 매매 계약으로 그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매도인은 벌금 내고 집도 분양권도 취소가 되고 뭐 다 취소가 되고 매매 계약도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고 이러면서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면은 생기는 일인데 참 문제가 좀 많아요. 이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양형의 기준이나 이런 걸 봐서도. 그래서 아무튼 여기 기사 내용 보더라도 전주시에서 아파트 불법 전매 등 30건 수사 의뢰를 했어요. 시에서 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 의심이 될 만한 정황이 포착이 되면. 그리고 중개료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실제 뭐 돈이 오고 가는 게 없잖아요. 아직 불법 전매면은 전매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대출을 받고 이러는데 요즘은 대출도 많이 막혔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서 돈이 계약금이나 이 정도만 넘어가고서는 중도금 대출도 다 양도를 받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분양권은
아직 그 부동산 물건처럼 특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물권화되지 않고 형상화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적 권리. 내가 나중에 이 건물이 다 올라갔을 때 이 해당 호수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뭐 본인의 매매 대금이나 이런 걸 다 지급했을 때의 문제죠. 그래서 그 뭐 그냥 채권을 계속 팔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거죠. 투자라고 보면 투자고요. 투기라고 보면 투기예요. 부동산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니까 공공재인 성격이 이제 강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사 의뢰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분양권의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은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이죠. 뭐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가계약에 의한 전매 제한 위반.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공인중개사들이 분양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알아요. 뭐 일명 떡다방이라고 해서 있는 데들도 있고 그냥 그 근처에 공인중개사들도 있고 그렇다 보면은 가계약을 합니다. 가계약을 어떻게 하면 전매 제한 위반이잖아요. 가계약도 전매 제한 위반이에요. 가짜 계약인데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가계약은 전매 제한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게 기본적인 판례의 취지예요. 그런데 이제 와요. 공인중개사들이 와서 가계약 기간 지금 전매 제한 위반 기간 전매 제한 기간이긴 한데 조금 있으면 풀리지 않느냐. 지금 뭐 팔 의사가 있느냐. 팔 의사는 있다고 보통 해요. 그 뭐 없으면 아예 전매 제한 위반할 일이 없겠죠. 팔 의사가 있다고 하고서는 말하면은 좀 알아봅니다. 그럼 살 사람이 있겠죠. 근데 지금 아직 기간 남아 있어요.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전에 전매 제한 풀리고 나면 뭔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팔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불안해서 그 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을 하는데 특정을 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방법을 알려줘요. 뭐 딱 되게 특별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주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매매 대금을 수령하라는 거예요. 계약금을 수령하는 거죠. 그러면 주변 지인들 통장으로 대금을 수령을 해요. 실질적으로 계약금은 본인이 받는 건데 다른 사람 통장을 이용해서 수령을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수사기관이 바보가 아닌 게 당연히 그런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조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이게 다 맞으면은 그래도 뭐 되게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조사를 하면 나오죠. 그 계약과 관련돼서 그 전후로 해서 입출금된 내역을 조회를 하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 나가는 게 포착이 됩니다. 뭐 계약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1,000만 원 단위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게 어떤 금액인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계약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 계약금에 대해서 누구한테 지급했냐? 그럼 매도인한테 지급을 했다. 그러면 매도인을 다시 수사합니다. 그럼 매도인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맞다. 이거 내가 받은 거 맞다. 이러면은 가계약이 성립이 되고 전매 제한을 위반하게 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게 매매 대금이나 이런 게 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위반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공인중개사들하고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둘 다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전매 제한 위반으로 주택법 위반이 되면은 밑에 보시면 알겠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벌금이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1,몇백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거의 가까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본인이 취득한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를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한 이득의 상당 부분을 그 벌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계약이 취소가 되고 실제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에 의해서 금전을 취득하지 못할 때 뭐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데 매도인으로서는 그 금액을 지불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인은 벌금도 내고 피도 못 받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이 양도양수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만약에 주택법 위반으로 해서 매매 계약이 전매 제한을 위반했지만 전매 제한은 위반한 거는 형사적인 거고 민사상 매매 계약은 유효한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는 없긴 하겠죠. 그 청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효를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무효로 안 만들기 위해서 유효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합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조합 아파트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신도시 이런 건 아니죠. 신도시 같은 건 허벌판에 그냥 국가에서 땅을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겁니다. 근데 그 건물을 그냥 원래 있었던 사람들 뭐 주택단지 같은 데 있죠. 주택단지 같은 데 가면은 뭐 경축 그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인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그게 자기네들이 땅하고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조합을 설립한 다음에 조합에서 시공사를 잡아서 시공사는 이제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시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우선 대여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이 되면은 그 분양한 거에 대해서 시공사가 돈을 가져가고 이제 그 땅이나 이런 걸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아파트나 이런 걸 가져가죠. 뭐 상당 부분 금액이 많이 낳게 된다고 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익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은 조합원들이 그거를 다 제공을 해야 됩니다. 금액을 나중에 n분의 1해서 다 납부를 해야 돼요. 그게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조합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계약 제초 양도 양수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크게 그냥 실익만 따졌을 때는 손실은 없다고 볼 수도 있죠. 피를 받고 팔고 그 피에 대해서 그 피만큼 나오진 않아요. 프리미엄만큼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뭐 그 아래로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손해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실형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해요. 요즘이야 워낙에 전매 제한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니까 특별하게 어기는 경우가 많진 않은데 예전에는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죠. 예전이라고 해봤자 2, 3년 전이에요. 이 부동산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른 게 그 정도 시점부터여서 그 바로 직전 정도 되죠. 그래서 수도권 쪽에 특히 전매 제한 관련해서 위반된 사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수조사를 많이 했어요. 전수조사라면 웬만큼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세를 말씀드릴 건데 뭐 증여세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 이거는 그냥 요즘에 증여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아파트를 매매할 것이냐 매매하고 양도세를 낼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증여를 할 것이냐 이 증여량이 역대 최대에 있다 뭐 이러면서 증여 열풍이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죠. 토지 증여량도 많고 근데 토지 증여량은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이 상당히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장기 보유율이라고 하는데 오랫동안 거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을 해줘요. 근데 그게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뭐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니까 이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전세를 주고 뭐 이래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임대차를 하면서 계속 보유하고 있었는데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을 다 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하면 너무너무나 금액이 큰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뭐 여지까지 유지하고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본다고 하면 있기야 있는데 생각만큼은 없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증여를 하자. 그래서 자녀분들한테 증여하는 경우가 상당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뭐 토지 같은 경우에 약간 다르긴 해요. 토지도 근데 이제 농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세금 감면 혜택이 있긴 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전할 수도 있고 뭐 방법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증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도 증여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증여를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집안에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나중에 증여해 줄 정도로 재산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도 아직 증여할 정도의 재산은 없어서
증여나 상속은 뭐 그런 말들을 하죠. 실질적으로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 정도 나올 정도의 재산이 마련되려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근데 실제 뭐 이것저것 다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가 특히 있기 때문에 뭐 결혼 안 하시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결혼했다고 하면은 배우자 공제로 인해서 대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정리해놓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증여량이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런 것들 이유가 있어요. 다음 보시면 알아요. 이건 증여세에서 세율인데 1억 이하는 10%예요. 공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1억 이하는 그러니까 그냥 1,000만 원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밑에 비과세 대상이면 그 부분을 금액에서 빼야 되겠지만 뭐 직계 좀비속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공제를 하고 10%겠지만 하여튼 그 공제되는 금액이 없으면은 10%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1억 초과하는 금액부터 5억 원 이하는 20%, 5억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는 30%. 그러니까 5억 10억 사이에서 30%니까 차라리 양도소득세 다 내느니 금액이 많이 쪘잖아요. 뭐 두세 배 문제가 아니니까 훨씬 많이 뛴 데가 있죠. 그런 데는 뭐 그냥 내겠죠. 그리고 이제 세액공제 되니까 뭐 1,000만 원, 6천만 원, 1억 6천만 원, 4억 6천 이런 식으로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증여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산정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산공제 이게 뭐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그냥 찾으시면 다 알죠. 여러분들이 워낙에 서칭을 잘 하시니까 이런 거 다 아실 텐데 배우자가 6억이에요. 예전에 뭐 3억 이럴 때 있는데 그냥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직계 좀비속도 예전에 3,000원이었는데 바뀌었죠. 5천만 원으로. 6억이면 웬만한 건 다 공제가 돼요. 요즘엔 아니긴 하겠네요. 부동산이 워낙에 금액이 커서 공제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공제한 금액 빼고서는 하면은 뭐 그래도 크게 뭐 엄청 많이 되는 거 이런 건 아니니까 할 수는 있어요.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 2천만 원 그리고 기타 친족은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제가 됩니다. 근데 뭐 이걸 다 확인할 수 없죠. 뭐 특히 비속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여기까지 해준 돈이 5천만 원 넘겠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다 증여예요. 여러분들이 뭐 그 조건부로 가져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해서 뭐 부모님들한테 즐거움도 주고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아니잖아요. 근로도 아니고 노동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공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천만 원 이상 가져가셨을 테니까 증여세는 다. 근데 이것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이니까 그 내에 5천만 원이면 그 후에 또 가져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부모님들한테 감사히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계속 증여만 하고 있으신 분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증여를 하셔야 돼요. 다 그러실 분들이겠지만 증여는 뭐 이 정도 비과세 대상하고 증여 세율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하죠. 다른 문제긴 한데 탄자니아에서 바닷고기 먹고 식중독 7명이 사망을 했대요. 전 이거 찾으면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식품위생법을 그냥 말씀드리려다가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기사가 이런 기사가 있길래 올려드리는 건데 바다거북 먹고서는 어떻게 식중독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탄자니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아프리카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바다거북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저 큰 거를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7명이나 죽었대요. 그 아픈 것도 아니고 사망까지 이뤘어요. 그 식품위생법은 식중독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니는 식당이나 이런 데서 식중독이 일어나면은 뭐 배가 아프다 뭐 그러면은 그냥 보험을 대부분 들어놓으세요. 보험을 들어놓으셔가지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시면은 알아서 처리를 대부분 해주십니다. 제가 뭐 제 가족들도 예전에 한 4, 5년 전에 노량진에서 회를 직접 떠가지고 근처 식당에서 먹고 이런 게 있잖아요. 모르시나요? 다 아실 텐데 그런 식으로 식당에서 먹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배탈이 났어요. 뭐 식중독과 유사한 뭐 심각할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 그렇게 비용 자체가 뭐 비싼 건 아니지만 치료비 같은 거나 이런 거를 다 보험 처리해 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면은 예, 보험 처리가 일반적으로 가능하니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며칠 있다가 이건 것 같다, 이건 좀 이상하죠. 예, 그 다음날 탈이 났는데 갔는데 내가 먹은 걸 아무리 봐도 탈이 날 게 그거밖에 없다. 그럼 그럴 때는 이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식중독은 그 만약에 해당 그, 그 재료 자체가 문제였다. 근데 재료 자체를 손질하거나 그리고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식중독 발생이 이제는 불량식품 관리처럼 아니면은 해당 그 업소의 그 청결 상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는 식중독 발생했을 때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조리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셰프가 문제가 과실이나 위반 행위가 있어서 식중독 발생까지 이르면 뭐 면허 취소는 잘 안 되긴 하겠지만 업무 정지는 뭐 만약에 사람 사망하고 그러면 면허 취소도 될 수 있겠죠. 위중한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복요리 같은 거는 복요리 자격증이 따로 있죠. 예, 그게 뭐 독성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리사 면허 취소되거나 또 업무 정지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집단 시설들 있죠. 뭐 대표적인 게 학교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위생 관리나 이런 부분이 뭐 외부 위탁 기관에 맡기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하죠. 근데 집단으로 식중독이 가끔 발생한다, 막 이렇게 해서 어디 학교에서 급식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이 발생했고 몇 명이 지금 아프고 뭐 그렇다. 겨울철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죠. 노로바이러스가 뭐 다른 건 아니죠. 굴, 여러분들 생굴 드시나요? 저는 20대 때는 생굴을 별로 안 먹었는데 지금은 잘 먹지만 아무튼 그런 생굴 같은 거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많죠. 네, 그런 거 잘못 먹었을 때 혹시나 학교 식당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생굴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노로바이러스 위험이 있는데 위생 상태도 안 좋고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거다. 그러면은 학교장이 징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집단급식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징계는 해야 되겠죠. 예, 거기에 이제 그 영양사 분들 있죠. 영양사 분들도 뭐 자격증이나 이런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음식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에서 좀 까다롭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다 관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뭐 해당 구청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이걸 매번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어려워요. 예,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부 다 되진 않는데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1교시는 여기까지 할게요.